했는데 현실적 지만도 30년 가까이 했는데 이런 꼴은 처음 봅니다. 아니 야당 대표를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에서 경선한 사람을 압수수색을 300몇 번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조국 장관 때 맞들리더니 의뢰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한 사람 압수수색을 300번 이상 330번 하는 사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잖아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300번 해서 뒤져서 있는 거 못 찾는다면 아주 무능한 사람들이고, 내가 어디 가도 갈 때 무능한 놈들이라고 했더니 막 반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취소할게요. 놈이 아니고 님들이라고. 예? 아니 300번을 해서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라고 하잖아요. 또 만들어요. 또 이렇게 검찰의 공권력을 행사하면 그게 검찰인가요? 국가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고 법으로 정해준 것은 그 공정성을 전제하고 위임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만 잡으면 그럼 민주당이 없어지나요? 그럼 5년 단임 대통령이 50년 장기 집권 하나요?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해요? 옛날 박정희하고 전두환이요.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고 얼마나 시도를 많이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참 그 박정희하고 악연인 게요. 그 어려운 인재에서 국회의원이 1961년도에 당선이 됐어요. 자유당 때 무너지고 4.19 혁명이 났는데 60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 치렀는데 그때 자유당이 됐던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61년도에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인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5월 13일 날 당선이 됐습니다. 선거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서울에 와가지고 의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5.16 군사부대가 났어요. 3일 만에 당선돼서 3일 만에. 그래서 감옥서부터 먼저 갔어요. 의원 회관으로 간 게 아니고. 정말 얄궂은 운명이죠. 그렇게 해서 악연이 시작이 되더니 71년, 그로부터 10년 후에 71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잖아요. 거기서 선거 때 도중에 대형 트럭하고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때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왼쪽 고관절을 다치셔가지고 평생 지팡이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일본서 치료하시다가 귀국을 안 하시고 유진이 났어요. 그러고 그 이듬해 72년도에. 그래서 미국 가서 한민통을 만드셔가지고 한국민주주의 회복 하는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고 일본에도 그걸 만들려고도 일본에 오셨다가 납치가 된 거예요. 일본 그랜드 호텔에 묵으셨다가 납치가 됐는데 나중에 대통령의 진술이라든가 회고록 보면은 칠성판을 등짝에 이렇게 달고 돌을 묶어가지고 다리에다가 현아태에다 빠뜨리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일본 정부가 알았어요. 자기들 몰랐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모릅니까? 일본 경시청이라는 데가 그런 데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일본 해경이 쫓아왔잖아요. 그 배를. 용구모라는 배에다가 싣고서 어선으로 위장한 배에다 싣고서 떠났는데 그 배를 일본 해경이 수색을 위해 쫓아왔어요. 그래서 바다에 빠뜨리지 못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8월달 그 더울 때 8월 제기월은 13일로 기억하는데 동교당 앞마당에다 갖다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얼굴 상처 다 나고 그 사진을 지금도 보면 눈물이 나요. 그러고 나서 김정필 총리 때인데 일본하고 밀약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한국 정부 납치해 오는 거를 일본 맞으면 권역을 침범한 거니까 일본이 문제 삼지 않는 대신에 일본에서 있었던 한민통 활동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서로 간에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밀약을 한 겁니다.
김종필 총리하고 당시 일본 총리가. 그러고도 지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국회의원 처음 돼가지고 일본 국회의장에 가서 그 당시에 일본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어떻게 했는가 다 뒤져봤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스캔 하듯이 그 컴퓨터로 쳐보면 금방 나오지만 그때는 수기로 할 때니까 다 기록을 뽑았어요. 책이 한 권 될 정도로 양이 많아요. 왜 잡아가는 걸 방치했느냐? 어떻게 할 거냐? 주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거 다 뽑아가지고 정리해서 그때 대통령, 그때는 총재님이라고 했는데 총재님한테 그때 드렸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두 번 이렇게 악연이 된 거예요. 한 번 선거 때 틀어가고 부딪히고 한 번은 그렇게 납치해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평생 맞은 연금 생활로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전두환이가 또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80년도에 광주 이 항쟁을 김대중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저도 그때 같이 이제 김대중 일당이 됐어요. 그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김대중 일당이 돼가지고 같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줄에 김대중 대통령, 문익환 목사 이런 분들이 앉으시고 바로 그 뒤에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요. 그때 처음에는 내란 음모로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란 음모로 처벌하면은 사형까지 못 시켜요. 최고형이 무기징역입니다. 내란 음모는. 왜냐면 내란 음모는 미수만 되는 거예요. 제가 내란 음모에 기수가 되면 뭐가 됩니까? 내란 음모가 기수가 되면 성공하면은 지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책에 보면은 우리 여기 양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책에 내란죄는 미수에 한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네. 헌법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법은 몰라요.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 내란죄에 관한 건 제가 잘 알아요. 내란죄로만 재판을 2번이나 받아봤기 때문에 내란죄는 미수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형은 안 돼요. 그 무기징역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죽이질 못하니까 죽이려고 새로 찾아낸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상의 조직의 수괴는 사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갖다 걸은 게 일본에서의 한민통 활동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략에 의해서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갑자기 기소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근거에 관해서 조사를 안 하다가 기소 직전에 딱 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김 대통령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란죄로만 수사하더니 왜 기소를 국가보안법으로 하느냐. 그것도 한민통으로.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가짜 증인을 이제 내세워가지고 허위 증언을 막 시킨 거예요. 법정에서. 뭐 기자들도 그때는 제대로 못 들어갈 때니까 뭐 쓰지도 못하게 할 때고 우리들만 하도 우리가 듣다 못 들어가지고 피고인석에 있던 문익환 목사, 뭐 고은 시인, 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저놈 새끼 가짜 증언이라고. 그러니까 증인이라 윤효동이라는 사람인데 지금도 있지도 않아요. 벌써 4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4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이 도망을 갔어 이놈이. 증언석에서 증언을 하다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재판장 뒤로. 재판장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증언하다가 막 여기로 도망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재판장도 수라장이 되고 막 그렇게 싸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선고를 사형을 시켰는데 기소장과 판결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했다는 게 그 세계에 알려지면 곤란하니까 판결문을 밖으로 유출을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한테 판결문을 안 줬어요. 나중에 교도소 가니까 그때도 판결문을 줬는데 그 중에 한 부가 우리 조성우라는 분인데 그분이 슬그머니 다른 책하고 섞어서 내보내버렸어요. 그게 모르고 나갔어요. 그게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판결문이. 넘어가가지고 일본 속에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운동 갔다 와보니까 내 판결문을 이놈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판결문 전부 지들이 다시 회수를 해버렸어요. 그래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부가 나가서 그래도 일본에서 노출이 돼가지고 폭로가 돼가지고
그 처벌하지 않기로 한 걸 문제를 삼은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일본 가가지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뭐 존중하자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말할 언감생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98년도에 대통령이 돼가셔가지고 일본을 가니까 일본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분을 한민통권으로 사용까지 시켰는데 그건 일본하고 협약도 무시한 거 아닙니까? 또 일본은 자기 나라에도 우리나라 정보원들이 가서 붙잡아 오는데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다만 간접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자. 나한테 사과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일제 강제 합병을 사과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맞으면 그거를 사과하면은 내에 관한 거는 내가 양해할 수도 있다. 그런 암시를 주신 거예요. 가시기 전에 국무위원장으로 전역을 한번 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어요. 납치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저보고 이 장관 그런 얘기는 나한테 그냥 맡겨. 공론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녀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부치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반성하는 거는 맞아요. 합병에 관한 반성이고 마음으로부터 사과라고 하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 후로 그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참 대인은 대인이다. 그렇게 수장당할 것은 헌짓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대인이라는 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오부치 DJ 선언을 따르자? 그걸 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야지.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웃긴다고 할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깜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는. 그러고 나서 전두환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던 걸 살아나셨잖아요. 지금 이재명을 저렇게 아마 옛날 같으면은 죽였을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근데 지금은 대명천지가 돼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계속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계속 뒤져가지고 맞으면 미안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그런 전략 아닙니까?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조국 그 장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참 잘 견뎌요. 근데 이재명은 그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요 그 이재명 대표를 전에는 잘 몰랐어요. 경기도 지사 되고 나서부터 좀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어디 가서 간사할 때 당금질을 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